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28번 문제. 건축허가의 제한 나왔죠. 제한 다 중요하죠. 제한단 다 중요합니다. 자, 여기입니다. 건축이죠. 건축은요,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허가해줍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기속형입니다. 근데 기속형이기 때문에 요 허가하는 것을 잠시만 누가 멈추게 연기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허가는 하게 하는데 잠시만 연기시킨다. 바로 요것이 바로 허가의 제한이다. 건축허가의 제한이다. 이렇게 볼래요. 제한이다. 요 연기기한을 보시면 2년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1년까지 한 번 더 연장도 할 수가 있다. 딱 나옵니다. 제한자 누구냐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도 제한할 수 있고 시도에서 제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장은요 모든 허가장을 다 제한을 할 수가 있고 또 시도는 시군구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합니다. 이유는 보니까 특히 다른 어떤 부수의 장관들의 제한 요청이 있을 때 주로 국장이 제한합니다. 이쪽은요 도시나 지역의 발전 계획상에 제한이 가능하다. 근데요 시도에서 제한하면 그 제한 사실을 적시입니다. 적시 이유 불문 그 제한 사실을 보고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검토한 국장이 해제를 명령도 할 수 있다. 이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1번 국토관리상이 필요할 땐 모든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또 이번에 어떤 다른 목적이죠. 국방과 기타 목적에서 제한될 수가 있다. 역시 맞습니다. 또요 3번도 물론 제한될 수 있다. 맞습니다. 또 4번의 지역이나 도시계획상의 제한도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한기간 보시면요 2년이 원칙이죠. 2년 또 1년까지 한 번 연장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당장이 5번 바로 X입니다. 그 다음에 29번이죠. 우리 가설금문자도 가설금문자입니다. 일단 나면 이제 허가받는 가설이 있고 아니면 다 신고한다. 대부분 다 신고입니다. 허가는 도시군 계획 시설 요 부지 내에서만 나오죠. 사업이 지연될 때 한해서 허가받고 이용할 수 있는 가설금은 나옵니다. 이건 공사할 때까지 3년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신고도 3년, 둘 다 3년 되겠죠. 그런데 건축할 때 4층 이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3층 이하로 건축을 할 것이고 또 철건 등 투입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신규 간선 시설 설치하면 안 되겠죠. 분양도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제한 받습니다. 또 3년 끝나고 연장합니다. 연장할 때 보시면 시군이고 정장이 요 기간들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연장 안내 통지를 다 해줍니다. 해주면 받은 통일 받은 이제 허가 대상 가설 건물 일태는요 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신고 대상은 7일 전까지 연장 신고를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보니까 1번 지금 도시군계 시설에서의 가설을 말합니다. 하고 3층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1번에 철근 콘크리트 이어서는 안 된다.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2번에 분양 횟수도 안 된다. 나왔습니다. 한 번에 새로운 간선 시설 놓아서는 안 된다. 나왔습니다. 4번에 존치기한 3년 아니죠? 2년이죠? 3년. 4번 바로 4번입니다. 네, 보시고요. 30분 갑니다. 이제 건축 제한 나왔네요. 대지 도로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있네요. 자, 대지에 건축하려면 맹지면 안 되기 때문에 대지는 도로에 일부 붙어야 됩니다. 붙는 것이 2m 이상 붙어야 됩니다. 붙어야 돼요. 근데 이 안에 아주 큰 건물이죠. 큰 건물. 그래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또는요 공장 건물은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공장 건물 딱 지을 때는요 요 붙는 부분이 4m 이상 붙을 것이고 붙는 도로의 넓이도 6m 이상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니까 바로 1번 X네요. 공장 건물일 때는 연면적 3,000부터 이렇게 조건이 강화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1번 X네요. 기타 매립지 등일 때는요 성토 등 조치가 필요하다. 2번 점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군구가 따로 건축선을 또 4m까지 또 따로 지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가시면 건축선이 있으면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 수준면 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지표 아랫부분은 넘어갈 수 있다. 그렇죠? 4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대지 주변에 도로에 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 주변에 건축할 수 없는 땅들로 있으면서 보행자 출입이 가능하다 할 때는 접도 안 해도 건축할 수가 있게 해준다. 그건 여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번 점부터 맞는 편 되겠죠. 자, 37번 이거죠. 건물이 있는 대지. 이 대지를 놔두고, 건물을 놔두고 대지를 분필합니다. 할 때 건물이 남아있는 이쪽 대지에 최소한 필요한 면적이죠. 요 면적 미달분할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것이 주거지역. 그러니까 60제곱미터. 상업지역은요, 그러니까 150이죠.
공업지역도 보니까 150이죠. 녹지는 보니까 200이죠. 200제곱미터. 그 다음에 도시 외 지역들은 60제곱미터. 그래서 60, 150, 150, 260 미달되는 토지 분할 금지. 제일 작은 것이 주거지역. 그래서 보니까 이 상업지역 150, 또 공업지역 150인데 녹지 200입니다. 근데 1번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니까 제일 작은 어떤 규정 면적이다. 이렇게 해서 요 면적 반드시 암기를 꼭 해야 됩니다. 31번 문제 보시고요. 자, 32번입니다. 대지의 조경과 공개 공지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참 잘 나오는 상이죠. 공개 공지와 조경 참 잘 나오는 상입니다. 간단히 보시면 여기죠. 자, 우리 대지의 조경을 설치한다. 딱 나면요, 대지 넓이가 200 이상 되면 또 필요하다. 200입니다. 그런데 설치무가 면제받는 대지가 있죠. 뭐 있습니까? 녹지, 비도시지역, 그 다음에요, 축사, 염분토지, 또요, 가설 중에서 허가받는 가설 건축물 딱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저기 공장 지을 때 공장의 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공장의 연면적이 1,500이 안 되거나 공장이 산업단지 안에 있을 때 그렇다 되겠습니다. 물류시설 딱 보니까 이것은 물류시설 건축물 연면적이 1,500 안 될 때 필요 없다 할 겁니다. 안 될 때. 근데 이 물류시설 위치가 어디냐?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안에 있으면 적용이 필요하게 된다. 또 이렇게 딱 나오죠.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안에 있을 때 필요하게 되겠죠. 이것이 나옵니다. 또 옥상에다가 건물 옥상에다가 일부 조경 설치했다. 옥상에 설치한 요 조경의 3분의 2까지를 조경 인정을 해준다. 그런데 이것이 땅에 설치해야 될 어무 면적을 대체할 때는요, 100분의 50까지만 대체할 수 있다. 딱 나옵니다. 해서 보시면 1번 문제 보시면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가설 건축물. 여러분들 우리 도시군 계획시설, 즉 허가받는 가설 건물은 조경 필요 없다입니다. 바로 1번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하면 바로 허가받은 가설 건물, 그러니까 요때는 필요가 없다. 1번 필요가 없네요. 없다 합니다. 그 다음에 1번 X입니다. 2번입니다. 자, 우리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있는 공장, 그래서 공장 건물이 대지가 5,000 안 되면 적용 필요 없다 했습니다. 면제받는다.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보시고, 자, 창고죠. 녹지일 때는 적용 필요가 없죠. 아까 녹지와 비도시 적용 필요 없다 했습니다. 없다. 필요하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또 4번, 5번 이거요. 자, 우리 공용지죠. 공개 공지가 뭡니까? 공개 공지는 일반 다수가 많이 출입한 장소 안에서 큰 건물 지을 때죠. 그래서 필요한 장소가 있죠. 일종의 상준이 일반 주거와 준주거와 상업지역들과 준공업지역 안에서 이 건물 안에 바닥 면적 합계 5,000 이상으로서 건물 쓰임새 보니까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빌딩을 지을 때 요 대지 면적의 10% 범위 안에서 공지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공지는 대지 면적의 10% 범위를 넘을 수가 없다. 10% 범위 안에서 넘어야 된다. 바로 X가 되겠습니다. 설치했죠. 혜택을 주죠. 용적률과 높이 제한은 1.2배 완화해줍니다. 완화해줘요. 그래서 보시면 건폐율도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완화해줍니다. 그러니까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없다.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X가 되겠죠. 자, 33번 갑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네요. 자, 공동주택 가운데 일종인데 도시형 생활주택 지을 수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딱 나왔습니다. 이건 한 명, 두 명 사는 어떤 소형 가구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장소도 도시지역이라는 그 용도지역 안에서만 이것이 나올 수 있다.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은 한 명, 두 명 사니까 큰 평수가 필요 없어. 그래서 전용 면적이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면적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0세대 미만 되는 단지, 소형 단지로 구성을 딱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하고 이것들은 딱 나올 때 한방구조, 원룸 형태가 나올 수 있게 딱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뭡니까? 단지 형태의 다가구와 단지 형태의 다세대 주택을 또 지을 수가 있다. 딱 나오죠. 자, 원룸일 때 그 면적이 더욱더 작아서 최소 14 이상은 될 것인데 최대 50제곱미터 이하가 될 것이다. 딱 나오죠. 그러면서 3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지면 두 개 공간을 나누어서 할 수 있게 준다. 딱 나옵니다. 또 이것들
단지 형태 다시 다하고 이렇게 빼면 청소를 5천까지 하게 해준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1번 300세대 미만이어야 된다. 맞습니다. 맞고요. 2번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 맞습니다. 맞고요. 3번입니다. 세대별 85제곱미터인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이 아니죠. 원룸 형태, 단지 형태 다 세대 다하고는 85 이하인데 청수가 5층 이하입니다. 아파트는 전부 다 원룸으로 지을 것인데 그 면적이 다 50제곱미터 이하, 원룸밖에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85짜리 어떻습니까? 85짜리 아파트의 도시형은 나올 수가 없다. 딱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이거 적용하지 않고요. 감리자도 해당 건축주가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상한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가시면 자 우리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일 때 보시면 도시형 생활과 기타 일반 주택을 같이 복합으로 지을 수 없다. 도시 형태 안에서도 원룸과 단지 형태 복합 지을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는 원룸 형태일 때 한해서 보니까 그 지역이 상업 지역이거나 또 준주거 지역일 때 한해서 보면 이 한 건물에 딱 보시면 밑에는 원룸형 생활주택과 위에는요 투룸형 주택이 있다. 투룸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밑에는요 원룸형 생활주택인데 위에는 투룸 그냥 일반 아파트 같이 복합으로 지을 수 있다.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죠. 이거 말고도 보시면 우리 도시 지역 안이라고 한다면요 자그마한 필지 안에서 밑에는 원룸형 생활주택을 지어서 분양 또는 임대합니다. 그런데 위에는 그냥 일반 주택 한 개 딱 붙어 있어. 작은 필지에서 자기 집 하나 딱 지어놓고 한 세대와 원룸형 생활주택 같이 복합으로 지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죠. 해서 보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인 원룸형과 기타 도시형이 아닌 일반 주택 한 개는 항상 함께 지을 수가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X 되겠습니다. 자, 34번입니다. 주택 조합에 관한 문제죠. 틀린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조합 보시죠. 조합. 이 조합도 전부 다 설립 인가 받습니다. 인가를 받는데 인가 받는 것은 이제 시군구한테 받습니다. 조합의 종류 보니까 지역에서 모인 지역 조합이 있죠. 그다음에 직장 주택 조합도 있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조합도 있습니다. 있어요. 보시면 요 양조합은 전부 다 설립 인가 받죠. 그런데 직장 조합 가운데에서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받기 위한 목적 조합은 이때는요 설립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입니다. 단 대상이 집이 없는 분들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 특징이 있죠. 그래서 보면 1번 문제 X입니다. 국민주택 받기 위한 직장 조합일 때 설립 신고한다. 신고는 전부 다 시군구청장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바로 X네요. 자, 기타 요 양조합은요 주택 건설할 예정 세대 수의 2분의 1 이상이 조합원이면서 그 조합원의 최소수가 20명 이상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보시면 2번 질문 맞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그래서 2번 X입니다. 3번입니다. 3번 3번에 여기입니다. 요 조합원의 조건이죠. 보시면 조건 보시면 85 이하 주택 한 채를 가지거나 한 채 또는요 집이 없는 분들이 조합원이 됩니다.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국민주택을 받는 요 직장 조합원은 집이 없는 사람만 될 수 있죠. 집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 직장 조합원은 집이 아예 없어야 돼요. 그래서 70 이하 한 채 있으면 조합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4번이죠. 이 조합 인가받으면 따로 법인 등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 점 등기할 필요가 없는데 단 2년 안에 주택 건설 착수를 위해서 바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 또는요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뭐가 있다 해서 보시면 4번이 맞습니다. 조합은 항상 선착순 모집이 원칙이다.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단 투기 과열지구 안에 있는 직장주택주와 그 지역조합을 등 선착순 모집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보시면 5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35번입니다. 이제 공사가 끝이 나네요. 단지공사 사용검사 신청해서 검사 받습니다. 사용검사 이건 요 얘기죠. 자, 우리 사용검사 받습니다. 사용검사는 이제 사업조체가 공사 끝이 나면 이제 시군구청장한테 사용검사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딱 하면 신청 일로부터 이제 15일 안에 검사를 딱 해줍니다. 그죠? 그런데 사업자가 부도나서 파산되었다.
어떡합니까? 시공보정회사 보정인이 검사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보정인도 없거나 역시 부도가 나서 파산되었다. 그러면 입주 예정자 대표 회의들이 설립이 딱 되어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부도상이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는요, 역시 보정인 입주인자뿐 아니고 일단요 시공회사까지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죠. 보십니다. 또 검사원 단위죠. 단위 보시면 원래 원칙은 사업 단위 전체가 다 완성되어야 검사받는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주택 건물일 때는요 해당 동별로 검사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요 또 뭐 있습니까? 저기 우리 저기 어딥니까? 공구별로 분할 승인 내어준 사업장 공구별 검사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임시 사용 승인 요거 하고자 할 때입니다. 이때 보시면 공동주택 건물일 때에는요 세대별 임시 승인 가능하다. 그러면 또 다 나오는 파트가 있죠. 요거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문제입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완성이 되어진 이 사업장일 때 딴 건 다 완성이 되어도 해당 주택 건물 등이 완성이 딱 되어지면 동별로 검사 신청도 할 수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바로 하겠습니다. 사업장 파산되었다 할 때 시공 보증자도 없다 할 때 보시면요. 자, 우리 입주 예정자 대표에게 검사 신청을 할 수가 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3번 질문 맞습니다. 다 보시고요. 다음에 4번입니다. 사용검사는 신청이 있으면 15일 안에 검사 결과 통보를 따야 된다. 맞죠? 답은 맞습니다. 자, 우리 또 어디입니까? 공동주택일 때는요 세대별로 임시 승인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5번부터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번 갑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설명이죠. 다음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이죠. 자, 요것도 보겠습니다. 분양가 제한이죠. 우리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첫 번째, 대상주택이 뭐냐? 그거 보니까 사업 주체가 일반에게 널리 공개 모집하는 대상주택 가운데에서 공공택지는 다 분양가 제한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닌 민간택지일 때는요, 이때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제한 대상지역이라 지정하는 요 장소 안에서만 민간택지 분양가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장소는 이렇게 하죠. 3개월 동안에 가격 상승을 보니까 10% 이상 되는 장소. 그 다음에요 3개월 동안에 거래 발생량이 200% 이상 증가하는 지역. 또 3개월 동안에 청약 경쟁률이 이것이 20대 1 이상인 장소 등일 때 증인이 될 수가 있다. 딱 나오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이 된다 할지라도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제한이 또 없다 하죠. 또 저기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분양가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관광특구 요 안에서는요 50평 이상이 되거나 또는요 150m 이상일 때 분양가 제한이 없다 이렇게 나와 보이죠. 그다음에 또 분양가 제한임을 발표 공시, 분양가는 또 공시합니다. 공시한다 이렇게 말하죠. 공시인데 이 택지가 공공택지일 때는 보시면 해당 사업자가 직접 공시한다. 어디에 입주자 모집 공고에 들어간다 합니다. 근데 이것이 아닌 민간 택지는요 시군구청장이 공시한다. 요 모집 공고를 승인할 때 승인시에 따로 공개한다. 말 딱 나오죠.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사업자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이라 할지라도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제한을 받지 않는다. 맞습니다. 1번. 2번입니다. 공특구안에서 50층 이상 되면 분양가 제한 나오죠.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다음에요.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공급할 때는 사업자가 직접 입주자 모집 공고에다가 공시를 해야 됩니다. 공개한다. 그래서 4번 할 필요 없다 해야 됩니다. 한번 했습니다. 4번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에서의 분양 가격의 결정 보시면 택지비와 건축비가 있죠. 건축비는요 원래 원칙은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서 발표합니다. 하지만 그 범위 안에서 해당 시군구청장이 시군구별로 따로 발표하면 이것이 바로 그 지역의
건축비가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보면 시군구청장이 지역 특성권에서 따로 정한 그 건축비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4번이 맞습니다. 이 분양가 심사를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 요것의 신청이 딱 들어오면 이때부터 20일 안에 바로 시군구청장이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해서 5번 질문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37번에 관한 문제가 또 보이네요. 37번. 자, 이것은 또 얘기입니다. 우리 사업 주체들의 어떤 안전 입주 보장 업무가 딱 나옵니다. 사업자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업 주체입니다. 이 사업 주체들은요, 보시면 이 분양했어요. 분양하고 난 이후에 책임이 딱 붙습니다. 책임이 딱 붙어요. 뭐냐면 이제 요 어떻습니까? 대지입니다. 대지에 대해서 이 대지와 또 건물입니다. 건물에 대해서는요, 이제 분양했으면 돈을 받았으니까 이 대지에 대해서 각종 어떤 저당권 등 권 설정을 할 수가 없다. 책임을 줍니다. 뿐 아니고 처분도 당연히 할 수가 없어요. 요 시점은 이 입주자들이 요들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요 신청이 가능한 날 또는요 통보해준 입주 가능일 요날 이후 60일까지 타등기 설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출발 시점은 보시면 우리 보통의 경우 어떤 원칙은 말입니다.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할 때부터 연체안 받습니다. 그런데 주택조합이 하는 단지는 사업계획 승인을 얻을 때부터 해서 이렇게 제한을 받는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부터 이렇게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합니다. 같은데 바로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자가 지금 주택조합이죠. 조합일 때는 이 사업계획 승인받아 시한 주택일 때 사업계획 승인 요 신청 시부터 입주 예정자 조합원들이 소유권 이전 등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타등기 설정에 금지의 의무가 붙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바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조합이 안 나오면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시부터 이런 의무가 붙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38번입니다. 주택거래 신고에 대한 설명이죠. 24, 16회 때 나온 문제네요. 자, 주택거래 신고 지역이 진입되어지면 신고는요, 주택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15일 안에 신고를 하죠. 30일 아니죠. 바로 1번 X네요. 근데 신고 지역 지정하기 전에 체결되어진 계약이 있다. 이 경우는 부동산 특별법에 따른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되고요. 자, 신고인이 신고 필증을 받았다 할 때 검인 한 곳으로 본다. 다 아시는 쉬운 상입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신고 지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 확인 딱 되어지면 알아서 해제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5번 보시면요. 신고를 거짓으로 했다 할 때 취득세의 5배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아시죠, 여러분들? 5번 다 보시면 쉬운 상입니다. 39번입니다. 농지의 소유상한 설명이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농업인일 때 농업 지정자가 아니나 밖이나 그 면적 제한 없습니다. 다 그 목적에 맞는 농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맞고 2번 질문 농지 소유 상한선 요거 없습니다. 소유 상한선이 다 없어지니까 당연히 2번은 X인 것입니다. 근데요, 상속받은 농지 있죠? 5번에는요, 상속과 3번에 이사갈 때입니다. 8년 이상 농사 짓고 나서 이사갈 때 이때요 1만까지만 보유할 수 있죠. 그래서 상한선이 있습니다. 맞고요. 또 주말 체험일 때 세대원 다 합쳐서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죠. 그래서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3, 4번은 상한선 딱 나왔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인하시고요. 40번입니다. 농지 취득 증명이죠. 농업인이면 다 증명 신청이 필요합니다. 그 농업인이 아니어도 참 많은 어떤 국학, 주상, 이담, 허신협 등이 나오죠. 국가 등은 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요, 학교나 연구실, 다음에요, 주말 체험 영농, 전용 허가 신고, 허가와 신고, 그 다음에요, 농지개발사업지구에서의 1,500만의 농지 취득, 그 다음에요, 농업지정 밖에 한계농지에서의 경사도 15% 이상의 각도의 농지 취득할 때 보시면 농부가 아니어도 매수할 수 있다. 단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은 필요 없지만 농지 증명 발급 신청은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보니까요,
자, 지금 상속 농지 증명 필요 없습니다. 담보 농지 필요 없어요. 3번에 주말 학주어신 주말 체험 영농일 때 농지 보유할 때 농업 경영 계획서는 필요 없어도 농지 취득 증명 신청은 필요하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토지 수용 합병일 때도 물론 증명 신청 필요 없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다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적중 문제, 마음 문제를 좀 길게 해서 특강식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